세수가 부족하다. 경제 성장 위주냐 아니면 경제 민주화냐 물어봤을 때 박근혜가 공약 폐기한다고 그럴 때 나온 얘기야. 그때 경제 민주화가 다수가 나와요. 꽤 다수가 나왔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깨달은 거야. 국민들이 깨달은 거야. 뭐를?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뭔지. 엊그저께 나온 여론조사도 되게 중요한 거야. 나는 하층민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국민 절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핑크빛 꿈꾸기가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국민 GNP 100불, 1000불 시대 엄청 홍보했잖아. 그러면 막 그게 국민 GDP가 올라가면 내가 부자 된 줄 알고요. 김영삼 때까지만 해도. 기억나요? 김영삼 때 국민 1인당 GNP $10,000 됐다고요. 온 동네에서 잔치했어. 막 맥주집에서 맥주 마시고 막 아저씨들 신나서 돌아다니고 우리 이제 선진국 됐다고. 그때 기억 안 나지? 나는 그때가 기억나. GDP 10,000불이 되면 온 국민이 부자 되는 줄 알고 좋아했었다니까? 근데 그 GDP, 1인당 GDP, GNP의 문제를 몰랐던 거야. 물론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 1인당 GDP를 그렇게 산술적으로 딱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인당 GDP는 어차피 대한민국이 사회자산 제도인데 그렇게 기계적 평등으로 설명하는 건 무리가 있다. 무슨 얘기냐? 망치 부인이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24,000란 얘기는 4인 가족의 1년 소득이 $96,000여야 된다. 그러면 $96,000 곱하기 1,050원이면 계산해봐요. 약 1억 원 정도가 돼야 그게 평균이다라고 설명한 거야. 이게 이제 기계적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무슨 좀 전문가인 사람이겠죠? 이거는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갖다 딱 평균으로 얘기하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서 사실 그 1인당 GDP 평균에 딱 1억이 4인 가족의 평균이다라고 얘기하면 기계적 평등이란 말은 맞지만 사실 그 평등이란 말은 평균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거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이 번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인당 GDP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이 사람보다 못 버는 사람, 그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50%는 좀 이거보다 낫다는 얘기야. 평균이. 수입이 낫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이상인 사람들이 더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평균이라는 개념은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좀 과장된 기준. 물론 1억까지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사회겠지만 1억은 못하더라도 4인 가족 평균 소득이 연봉 8천만 원은 돼야 먹고 살만한 세상 아니냐. 4인 가족의 평균 소득 8천만 원 정도 돼야 사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 그러면 1억이어야 되는데 8천만 원이야. 그럼 매 가정에 그 2천만 원씩을 부자가 가지면 되잖아. 내가 사유재산을 완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더러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가져다는 것도 아니야. GDP, 1인당 GDP가 $24,000면 4인 가족 가정의 수입이 8천만 원 정도는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가 과장이라고 보십니까? 너무나 지나치다라고 보세요? 자, 망치 부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는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망치 부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는 들었습니까? 이해는 돼요?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 GDP $24,000인 나라에서 1인당 GDP $24,000인 나라에서 적어도 4인 가족이 8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나라가 되자. 적어도 8천만 원, 연봉 8천만 원은 되게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게 종북 세력입니까? 그런 주장하면 종북 세력입니까? 종북이 뭔데? 북한을 추종한단 말이잖아. 북한의 4인 가족이 연봉 8천 소득 되는 나라예요? 그게 왜 종북 세력이야? 그게 왜 종북 세력이야?
종선 세력이지. 선진국을 따르는 세력. 자, 적어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에서는요, 4인 가족이 8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돼야 사람답게 살아요. 그렇잖아. 4인 가족이 8천만 원 정도의 소득은 돼야 적어도 이 모든 물가를 감당하고 문화생활 정도, 문화 소비까지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것보다 못한 걸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국민소득 3,800만 원 연봉이면 중산층이라고 뻥 까고 구라치지 마. 1인당 국민소득 24,000달러인 나라에서 무슨 3,800만 원이 연봉 3,800만 원이 중산층이야. 개지랄하는 거지. 적어도 8,000은 돼야 중산층이에요. 내 말이 맞죠? 그죠? 나는 그렇게 봐요. 4인 가족의 연소득 8천만 원은 돼야 중산층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억이 돼야 중산층이야. 딱 중간. 연봉 8천만 원까지는 중산층으로 쳐주고 그 밑에를 하층민으로 치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중산층의 기준은요. 언론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중산층의 기준 2인 가족이면 연봉 5천 이상 그러면 중산층이야. 3인 가족이면 연봉 7,500 그게 중산층이야. 4인 가족이면 연봉 1억 이상 그게 중산층이다. 그렇게 딱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국민소득 24,000달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재벌들의 영업이익. 10대 기업 영업이익이 100조가 넘어요. 영업이익이란 뭐냐. 중소기업에 돈 다 주고 노동자들에게 월급 다 주고 뭐 비용 다 빼고 남는 이익금이 100조가 넘어. 그러면 그 이익금은 원래 누구 돈이야. 중소기업에게 줘야 될 돈, 노동자에게 줘야 될 돈이야. 그 돈을 재벌들이 지네들이 이익금이라고 공시하고 주주들한테 나눠줘. 이건 잘못된 거죠. 민주주의가 뭘까요? 자, 민주주의가 뭘까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는 뭐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사상. 그게 민주주의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 그게 민주주의야. 그러면 민주주의의 목적이 뭐야? 민주주의의 목적이 뭐야? 두 글자. 민주주의의 목적은 뭐다? 민생. 뭐요? 민생. 민주주의의 목적이 뭐야? 민생. 민생이 뭐야? 민생. 최고의 민생은 뭐다? 일자리. 최고의 민생은 일자리야.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라. 일자리. 두 번째는 복지.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요. 최고의 복지가 곧 일자리예요. 같은 말이지. 결국 민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복지다, 복지. 복지 정책이 곧 민생이고 이 복지 정책이 곧 일자리다. 민생, 복지, 일자리는 어떤 말? 같은 말. 민주주의의 목적은 민생이다. 민생은 복지다. 복지는 일자리다. 같은 말이다.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형식으로 소득을 주는 거, 그게 복지야.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거, 그게 최고의 복지야.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자리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구도 속에서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이 구도 속에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뭘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노동조합, 협동조합, 노동조합,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조합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봤잖아. 내가 감옥에 가봤는데
감옥에서 사람들이 별의별 걸 다 만들어서 쓰더라고. 그게 다 노하우인데 아주 제한된 물자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쓰는 거야.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비행기 빼고 다 만들 수 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비행기 빼고 다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에서 모든 걸 다 생산할 수 있어요. 망해가는 중소기업, 노하우가 있잖아. 망해가는 중소기업, 경영을 공부한, 경영과 광고를 공부한 청년 일자리들, 망해가는 중소기업들, 그 다음에 제값을 못 받는 농민들, 그 다음에 가게세도 못 내서 허덕이는 자영업자들, 거기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도 기름값도 못 받는 택배 아저씨들, 이런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치는 거야. 하나로 다 뭉쳐서 중소기업의 문 닫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감수하는, 제대로 감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홍보하고 그 내용을 택배회사들이 공급하고 그걸 조합원들, 이 소비자들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런 조합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같이 생산을 하고 공동 소비를 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유럽이 우리보다 발달된 자본주의를 하다가 이런 장기적 경기 침체를 맞았고, 특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경우에 남부 유럽이라는데 이 나라들이 부자들, 그러니까 재벌들한테 부자 감세하고 부자들의 탈세가 심한데 서민들한테만 막 쥐어짜다가 결국 그 일자리 문제 해결 못하고 이래가지고 대량 실업 사태가 나고 경제가 다 망가졌어. 그리스도 막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어. 그런데 이탈리아의 몇 개 도시는 전 세계의 끔찍한 경제 위기를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야. 몇 개 도시가. 그게 대표적인 얘기가 볼로냐라는 거죠. 내가 그 도시 이름을 못 외웠는데 볼로냐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도시민의 80%인가가 조합원인가 그래. 도시에 사는 사람 대다수가 조합원이고 조합에서 같이 물건을 만들고 같이 유통시키고 같이 홍보하고 같이 소비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생산이 만들어지고 소비가 만들어지고 그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조합 형태로 대학까지 운영하는 나라도 있어. 그게 재벌들이 만들어내는 구조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에요. 재벌들한테 더 이상 일자리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합을 만들고 우리 조합에서 만든 전화기 쓰고 우리 조합에서 만든 밥통 쓰고 우리 조합에서 만든 냉장고 조금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싸게 우리 조합에서 만든 것들을 같이 쓰는 거야.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합에서 소위 이제 우리가 절대로 못 만드는 것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비행기라든가 이런 걸 못 만들잖아. 그런 회사에다가 납품할 때는 조합이 똘똘 뭉쳐서 우리 중소기업, 우리 조합의 소속 중소기업에게 제값을 줘라. 너 안 주면 니네 물건 불매운동한다. 하나로 다 뭉쳐서. 이런 조합을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많은 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조합들을요, 우리가 거대하게 모아내야 돼요. 하나로 다 모아내서 거기서 우리가 공동체, 경제 공동체, 서민 공동체, 서민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가 집단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돼요. 그런 조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나는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 제일 빨랐어요. 그거 알죠? 전 세계에서 식민지 해방운동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 강대국의 식민지 국가들 중에 독립운동을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 조선! 3.1운동! 그게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 지배하는 식민지 중에 제일 먼저 식민지 해방운동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3.1운동. 그 다음 전 세계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독재 권력을 시민혁명으로 쫓아낸 첫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4.19 혁명. 그거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4.19 혁명. 그 다음, 쿠바는 미국이 돌봐주는 권력은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시아의 군부 독재. 아시아의 군부 독재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 또 라틴 아메리카에 또 미국의 인정을 받는 군부 독재자들이 다 지배를 했어. 근데 그런 나라들 중에서 군부 독재를 시민혁명으로 끝낸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첫 나라가 누구? 우리나라. 베트남은 공산혁명으로 끝낸 거고. 군부 독재의 나라를 시민혁명으로 뒤집은 나라, 그거 우리나라야. 군부 독재, 사람을 마구 죽이는 군부 독재자 전두환한테 이 국민들이 맞짱 떠가지고 국민투표, 직선제 대통령제를 뺏은 나라가 누구냐?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랐어, 우리가. 20세기 민주주의 역사를 쓴 나라가 누구야? 전 세계에서 20세기 민주주의 역사를 쓴 나라가 누구야?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20세기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나라가 쓴 거예요. 어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쓰레기 종량제 가장 단기간에 완성한 나라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빨리 보급한 나라 어느 나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LTE폰을 가장 많이 소유한 나라 어느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초 제일 빨리 제일 잘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가 빠르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야. 굉장히 머리가 좋아.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세 민족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그거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신자유주의의 문제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의 문제, 이거를 제일 먼저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민족은 누구일까요? 답은 여러분이 찾으세요. 누굴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 절망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절망해서 세계 자살률도 1위예요. 수학도 1위, 과학도 1위, 자살도 1위. 왜? 절망해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있는데 우리가 몰랐어. 여러분 혹시 그 영화 그 위대한 유산인가? 그 영화 아세요? 임창정하고 그 김선아 나오는, 임창정하고 김선아가 나오는 백수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어느 회장님의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얘기가 나와. 근데 그 회장님의 잃어버린 아들이 결국은 누구였어? 끝까지 자기가 그 회장의 아들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배달맨. 기억나시죠? 임창정 아니야. 그때 누구지? 공영진? 누군데? 그 배달맨 공영진 맞지? 공영진이 회장의 아들이야. 끝까지 모르고 끝나. 그 얘기 왜 했냐? 여러분이 이 모든 절망을 해결할 답을 가진 사람들인데 모르고 산다니.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 공영진처럼 전 세계에서 이 깝깝한 상황을 해결할 지혜를 가진 유일한 국민이 우리 국민인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얘기야. 우리 국민들이 이탈리아 GDP 대부분은 관광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GDP 대부분은 수출에서 나옵니다. 과연 조합으로 외국에 통하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만든 걸로 수출 많이 안 해요. 위즈님, 우리나라의 GDP에 수출한다는 내용이 뭐냐면요, 석유화학 공업이에요.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 최다가 뭐냐?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우리나라 자동차 뭐 이런 거 많이 수출 안 해요.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 그 석유화학 제품 말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반도체 이런 것도요, 지금 다 다른 나라 공장 지어서 중국의 공장에서 지어갖고 팔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국에다가 뭐 우리나라 GDP 생산의 최다 다수가 그 수출품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거 드물다고요. 예.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서 판 거, 수출한 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삼성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농사 지으러 가고 싶어요. 우리 신랑이 선거 떨어지면 우린 바로 농사 지으러 가겠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농사 지으러 간다. 농민들이 이제까지 절망하고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농촌을 떠났잖아. 근데 이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조합해서 제값받고 팔아주고 이상한 유통업체들이 중간에 빼돌리는 거 없이 정말 농민과 택배회사, 소비자 직통 연결하면 되잖아. 아니면 그 농업생산물을 중소기업에서 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조합에서 우리가 먹고 살면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무슨 거대한 무슨 석유화학 공장 회장 될 마음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한 만큼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죠? 그 이상기후로 농사도 쉽지는 않죠. 그러니 이제 최대한 기술을 가지고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우리 농민이 또 옛날에 세종대왕님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야? 농사직서를 지으신 거 아니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99가지가 나와요. 사람들은 자 망치부인 말에 대한 어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단가 후려치기해서 중소기업 뜯어먹는다. 그렇다 치자. 그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지금보다 부품 단가를 높여주면 그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들에게 단가 올라간 만큼 월급을 더 줄까? 그 월급을 더 주게 하는 게 노조잖아요. 그 월급을 주게 하는 게 노조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혼자 먹을까봐 대기업 회장님들이 다 먹는 게 맞다? 그런 걸 보고 등신적 사고라 그래요. 중소기업에게 제값을 주게 하고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제대로 월급을 주게 하자. 그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제 말의 어폐가 아니라 님 생각의 하자인 것 같아요. 내 말의 어폐가 아니라 님 생각의 하자. 아까는 조합의 문제를 얘기하더니 아니 노동조합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제대로 월급 주게 한다는데 왜 이렇게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모르고 그래. 자, 내가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내가 이제 살면서 생각보다 똘똘한 사람을 많이 만났어. 명문대 나온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 많이 만나봤어. 내가 사람들 참 많이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 중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요.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안 되는 이유 99가지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학벌도 별로고 머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뭐 하자 그러면 일단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막 안 되는 일을 막 10번씩 20번씩 계속 실패하면서 일단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안 되는 이유 99가지를 싹 내는 사람보다 일단 들이받고 보는 10번 실패할지라도 들이받고 보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 어떤 일을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되는 이유를 99가지 내는 지식인보다 일단 하나부터 실천해보는 사람이요.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이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이 사람은 하나 실패할지라도 다음번에는 또 성공할 가능성, 그 다음에 또 성공할 가능성, 매번 성공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요,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시청자 중에 한 분이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온 가족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를 주문처럼 외웠대요. 온 가족이 굉장히 이제 그 집안의 가장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해서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야. 모두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온 가족이 다 같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온 가족이 주문처럼 외웠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온 가족에게 정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군지 드러날까봐 말은 안 하겠지만 온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족은 정말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말이 맞아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건 안 될 거야. 그럼 반드시 안 돼. 참 신기하게요. 이건 안 될 거야. 그러면 반드시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근데 될 거야. 될 거야. 정말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안 될 것 같은 게 자꾸 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은요. 모든 난관을 극복할 방법이 보여요. 근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첫 단계에서 무너져. 내가 진짜 해봤다니까요. 그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내 말이 아니야.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거 내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한 목사님 말이야. 이게 뭐냐면요. 긍정의 힘이라는 거야. 긍정의 힘. 뭐든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기회가 3가지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이유만 찾는 거야. 근데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중에 가장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보이는 거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힘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되게 합니다. 근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정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요. 아니 우리의 역사가 있잖아. 전 세계에서 공자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왕도 정치 체제로 나라를 운영해본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조선. 전 세계에서 공자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 제3권이 왕정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왕도 정치, 민본 정치를 실현하려고 그 나라를 100년 동안 운영해봤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관료공화정을 만들었던 나라예요. 일본이 막강한 무력을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임진왜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다 뺏길 뻔한 나라였어요. 그거 막아낸 게 누구야? 이순신과 호남 사람들이야. 이순신과 호남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 놈들의 진격을 막았어요. 나중에 이 이순신 장군이 13척 남은 배로 적함 300척을 물리쳐버렸잖아. 그게 우리나라야. 뭐 더 얘기해? 더 얘기해? 중국의 남북조 시대 300년 가까이 된 그 남북조의 혼란기를 통일하고 수나라가 대빵이 됐어. 이 진나라 한나라 다음에 300년 만에 통일왕조를 세운 게 수나라야. 그 수나라가 동양의 패권을 쥐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그 수로공사까지 하면서 그 대단한 나라 누구 때문에 망했어? 고구려. 고구려 쳐들어왔다 망해. 그 고구려도 우리나라의 역사야. 당나라에 수재들이 과거에 봐가지고 항상 1등 했던 나라가 누구야? 우리나라. 통일신라하고 발해하고 번갈아 1등 했어.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전 세계에서 공자의 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정립한 나라.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야. 도산서원으로 외국인들이 공부하러 와. 전 세계에서 불교 경전이 가장 잘 정리된 채로 남겨진 나라가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 해인사에 가봐. 시퍼런 눈에 승려들이 와갖고 우리나라에 불경 연구하고 있어. 전 세계 기독교 다른 나라 다 망했어.
제일 활성화된 나라가 누구야? 우리나라야. 교황님께서 이 사도들이 나서서 흙을 묻혀라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거리에 나가 있었던 게 누구야? 우리나라 천주교 주교 16개 주교들이야. 시국선언.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야. 근데 왜 못하냐? 역사가 있고 민족의 능력이 있고. 아니 어저께 결과 못 봤어? 전 세계 수학 1위 과학 1위 우리나라래잖아. 수학 과학 1등하는 나라에서 왜 못해? 할 수 있어.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못하는데 하려고 맘먹으면 다 해. 여러분 그거 기억나죠? 2002년 월드컵 때 독일의 무슨 축구선수가 인터뷰를 했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했고 눈을 감아도 축구장 안에 있는 모든 선수의 움직임을 느끼고 공이 어디 있는지를 느끼는 사람이다. 근데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 와서 어땠어? 공이 안 보이더라. 왜? 온 국민들이 새빨갛게 옷을 입고 대한민국 소리를 지르니까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공을 못 찾았대잖아. 그게 우리나라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아요? 월드컵 4강 그거 있잖아요. 그 월드컵 16강도 힘든 거래. 전 세계에서 월드컵 16강에 드는 사람들이 연봉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라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드컵 4강을 했잖아, 2002년에. 가장 저렴한 연봉으로 4강까지 올라간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것도 알지? 그때 왔던 나라 16개 나라들이 16개 나라의 연봉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연봉이 100분의 1도 안 됐던가 하여튼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숫자로 잽이 안 됐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있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다 깨지고 우리 4강 간 거 아니야. 뭘로? 응원의 힘. 선수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몸값 높은 선수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그거 한마디에 박살났어. 다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고 공도 못 찾고 계속 실수하고. 그래서 2002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Do you know Korea? 그럼 뭐라 그래? 대한민국 짜잔짠짠짠. 기억나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다면 해요. 근데 그럼 이제까지 왜 이랬을까? 우리나라 이제까지 왜 이랬을까?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거지.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거야. 우리 국민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그동안 이리 고생 저리 고생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옛날에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민주주의 국가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민주주의 국가의 목표가 뭔지를 국민 전체가 몰랐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그 민주주의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민주주의의 인권, 천부 인권 사상, 교과서에서 배웠지. 근데 천부 인권이 나랑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는 거지.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알아. 뭘? 민주주의의 목표는 민생이다. 국가의 주인인 개개인이 먹고 살 수 있는 체제, 그게 민주주의의 목표야. 그죠? 민주화라는 게 우리는 독재 정치 물리치는 것만 민주주의로 알았어. 그러다가 결국 다시 독재 정치가 된 거야. 민주주의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면 돼요.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목표는 민생이다. 그러니 민주주의의 목표는 뭐다?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는 뭐다? 재벌들 혼자 설레임 쪽쪽 빨아먹듯이 다 빨아먹지 못하게 절반만 나누자. 대기업 대재벌에게 너의 수익의 절반만 국가에 내라. 그거예요. 나는 선진국처럼 70%까지 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 여러분 정말로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게 그냥 괜히 심심해서 꾸는 꿈이 아니야.
이게 심심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나라 자살률 1위예요. 노인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중년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청소년 자살률 1위, 고학력 자살률 1위. 그 우리나라가 그래 지금. 동네에요. 아는 사람이 자살했다는 사람이 치여. 길거리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 누구 아는 사람이 자살했다. 그런 얘기 요즘에 너무 들려. 너무 그냥 흔하게 들려. 왜 이러는지 아세요? 왜 자살하는지 알아? 절망해서 그래. 해도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 생각 때문에 자살하는 거야. 이혼하고 자살하고 결혼 안 하고 그리고 아이도 안 낳고 온 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이 유능한 국민이, 이 유능한 백성들이 지금 절망에 빠져서 죽거나 헤어지거나 이 중독에 빠져 있거나 이 절망의 늪이 결국은요 우리를 다 죽여요. 여러분 자살률 1위 남 얘기 같죠? 아니요. 자살률 1위는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절망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탕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탕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타자는 우리예요.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절망해서 죽어가면 그 다음 망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1%의 지혜로운 사람이 99%를 먹여 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맞는 것 같죠? 거짓말이에요. 1%의 대기업이 99%의 서민의 등골을 빨아먹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들이 정말 재벌들이 생각을 고쳐야 된다니까. 서민들이 놀고 먹는 것 같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천박한 것들이라고 보는 저 새끼들. 병신들이야. 저 쌍놈 새끼들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은 네가 망하는 거야. 니들이 망하는 거야.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에서 파는 게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 알기를 우습게 알지. 그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성을 제일 많이 사줘서 삼성이 1등 하는 거야. 나는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요, 그 삼성 말고 다른 거를 1등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국민들이 작심하고 다른 전자제품을 1등 만들어서 그 전자제품이 전 세계 1등 하는 거, 그거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 삼성도 정신 차리겠지. 국민한테 함부로 못 굴겠지. 우리는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왕이라며. 노동자가 소비자야. 농민이 소비자고 영세 자영업자가 소비자야. 무직자가 소비자야. 소비자를 우습게 하는 나라는,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 능력을 죽여버리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 노동자가 제값을 받아야 소비를 하지. 그래서 나도 아무리 드라마에서 멋진 주인공이 나와서 삼성 휴대폰을 써도 삼성 휴대폰 안 사. 내가 삼성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산 건 2009년이었어. 여러분 있잖아요. 삼성전자 AS 직원들이 한 달 내내 일하고 19만 원, 20만 원 받았대잖아. 그거는 잘못된 기업이야. 악덕 기업이야. 삼성을 왜 삽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사람들이 왜 샀어요? AS 때문에 샀죠. 그러면 삼성을 먹여 살리는 게 뭐죠? AS죠. 그러면 AS 기사들한테 최고의 대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삼성전자 AS 기사들이 19만 원, 20만 원 받게 합니까? 삼성이요, 옛날에 90년대만 해도요, 꼴등이었어요. 백색가전에서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90년대에 삼성보험으로 돈 벌어가지고 전국에 AS 센터 만들고 AS 잘 돼서 사람들이 삼성 샀은 거야. 그런데 이제 AS 때문에 팔리게 된 삼성, 이제는 어떻게 해요? AS 기사들을 똥 취급을 해. 옛날에 금성 대우가 훨씬 좋았어. 튼튼하고 고장 안 나고. 그런데 왜 삼성이 1등 했냐? AS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 AS 기사들한테 그렇게 돈 제대로 안 주고 말이야.
그런 기업 나쁜 기업이에요. 악덕 기업이에요.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는 그런 기업의 물건 안 사는 거야. 밥솥을 살 때는 쿠쿠를 사세요. 쿠쿠 밥솥은 근속 기간이 20년 이상이야 다. 쿠쿠 밥솥이 한때 공장을 중국으로 지으러 갔다가 철수했답니다. 이건 아니다. 왜냐? 중국에 가서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어 팔아봤자 우리나라에 도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쿠쿠밥솥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데요. 쿠쿠밥솥 노동자들은 다 부자래요. 집이 다 두 채, 자식들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리고도 지금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쿠쿠밥솥 만들고 있대요. 그런 기업에 밥솥 사주는 거, 그게 윤리적 소비예요. 앞으로 노동자한테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기업의 물건은 안 사는 거,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기업의 물건은 사지 않는 거, 거기서 우리의 운동은 시작돼요.